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며 별다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우리 전망에 부합한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경제 지표가 필요할 때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유럽중앙은행이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승폭이 둔해졌습니다. 독일 증시는 0.01% 소폭 올랐고 프랑스 증시도 0.59%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상승한 16,421.8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13% 내린 4,352.1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오른 1,877.0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 건 감소한 32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3만 6천 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0.5% 감소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예년보다 심했던 한파 때문에 주택 건설부터 고용에 이르는 경제 활동이 부진해 위축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도 크림 귀속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결국 기대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중기적으로 균형적이라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문제는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ECB의 추가 부양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면서 유럽 증시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내 최저치로 감소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장중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반전했을 뿐 다우지수도 소폭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고용지표 호조로 주말에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실업률과 또 고용지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0.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우정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CB의 금리 동결 배경부터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 ECB가 4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2013년 12월 이후에 어떤 유로존의 물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낮은 0.8%를 3개월 연속 기록하였고,
또한 IMF 등도 ECB가 어떤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권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어떤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면 2월 달에 1%로 0.2%포인트 소폭 개선을 했고, 또한 유로존의 경제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 100을 넘어서면서 어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도 1월 달에는 작년 12월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면서 1.6% 상승하는 등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호조가 되거나 어떤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점들이 이번 금리 동결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는 좀 대외적인 리스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또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외적인 악재들이 현재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들의 방향성이 된 후에 어떤 금리를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좀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경제지표 호조가 또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장기적으로도 디플레이션 우려 문제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동결 현재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까? 우선 드라기 총재가 그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금리를 상당 기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재 유로존의 판단 기준은 유로존의 어떤 금리를 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 대내적이라든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향후에도 계속 남아있고, 어떤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유럽 경제 상황은 어떤지,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유로존의 현재 물가를 보면 3개월 연속 0.8%로 사실 물가 목표치보다는 낮고요. 향후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대외적인 리스크나 영내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내에서는 어떤 중소기업 등으로의 신용공급 위축 등이 지속되는 등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같은 경우도 지난 5일에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LTRO라고 불리는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권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한 공공이라든지 민간 자산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좀 적극적으로 좀 공고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ECB가 근본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또한 유로존의 일부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떤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어떤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또 경기 하강이 좀 표면화될 경우에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재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를 직접적으로 좀 타겟팅으로 하는 자금 공급 방안, 즉 유동성을 확대하는 어떤 정책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드라기 총재 인터뷰에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그 인하폭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유로존의 디플레이 현상은 어떤지 또 향후 유로존의 경제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유로존이 18개국이 가입된 국가연합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물가 상황도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피그스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위기국인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와 좀 괴리가 크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개월째 마이너스 상태로 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 상황이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독일이라든지 벨기에 같은 국가들은
그런 경기가 좋은 국가들은 뭐 물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로존의 어떤 정책이 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뭐 부채 국가들이 다시 심각해진다든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0.8% 정도 수준의 물가가 좀 지속되거나 그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뭐 판단이 됩니다. 뭐 경제 측면에서는 뭐 이미 IMF 등 여러 국제 기구들이 유로존이 한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올해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좀 사태들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되거나 뭐 신흥국 위기가 확대된다든지 터키의 경기 하락폭이 커지면서 그리스가 뭐 경기가 제일 악화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유로존의 경기가 지체될 경우 유로존의 은행 부실이 커질 수 있고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고용 부진 등 실물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폭도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유로존의 경기가 재차 나빠지거나 뭐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로존의 어떤 그 경기 회복 속도가 경기가 좋은 국가와 나쁜 국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확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유로존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데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를 확인하면서도 국가별로의 경기 회복 속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우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노동부 주간 고용지표가 3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2월 고용지표 호전에 투자자들의 한 가닥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기조적으로 3주 연속이니까요. 시청자 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인데요. 2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더라도 1월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좀 희망적인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나스닥 지수는 조금 내려갔는데요. 이런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일부 종목들의 내용들이 조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주간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32만 3천 건으로 2주 전보다 2만 6천 건이 내려간 수치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하향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이 3months low라고 썼죠. 현재 3개월 수치로 보면, 기준 수치로 보면 3개월로 현재 낮은 수치까지 내려갔고, 뒤쪽에 hope for labor market이라고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조금 더 강건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다음 화면은 이 노동부 화면입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32만 3천 건으로 2주 전 수치보다 2만 6천 건이 현재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주 평균 나와 있습니다. 33만 6,500건으로 2천 건이 현재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현재 그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부분은 290만 7천 명으로 현재로서는 2주 전보다 8천 명이 증가가 됐고요. 4주 평균은 291만 5천 명으로 14,750명이 감소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나와 있는 표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현재 보여주는 수치로 현재 표가 나와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실업률이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조지아주,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이런 주들을 좀 현재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알래스카, 펜실베니아, 뉴저지 이런 쪽들은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조금 실업률이 높은 축에 현재 들어간다라고 현재 내용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이 고용지표 실업률은 6.6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15만 명 수준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됐던 ADP 2월 민간 고용이 14만 명이 채 못 됐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떨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지난 1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11만 3천 명보다는 조금은 좀 올라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엊그제 이제 나왔던 베이지북에서도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8개 권역은 혹한에도 내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 베이지북의 판단, 이런 부분에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는 연준의 시각은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1월보다는 좋은 수치가 나와줘야 연준의 기조적인 테이퍼링, 이런 흐름은 현재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된 고용지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덕분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만이 내렸을 뿐 다우 지수도 올랐던데, 또 유럽 증시에서는 또 유로존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도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액션이 없었죠.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 그 발언에서 아주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식견하고 달리 드라기 총재는 매우 긍정적으로 유로존의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는 좀 혼재가 된 상태였고요. 다만 고용 지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감소세를 가져간 점, 이런 점이 지수를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우는 0.38%가 오른 16,421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0.13%가 하락한 4,352포인트, S&P 500 지수는 0.17%가 올라갔습니다. 1,877로 마감이 됐고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26,000건이 줄어든 32만 3천 건으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1월 공장 주문 수치는 0.7%가 내려갔는데요. 시장에서 0.5%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12월 공장 주문도 혹한 여파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2% 떨어진 수치로 나와서 제조업 수준은 조금 현재 기존의 수치와는 약간은 다른 현재 비껴가는 국면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오늘 연방준비은행 총재 2명의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분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 총재인데요. 3월 FOMC에서 에반스 룰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이퍼링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봤습니다. ECB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은 기준금리와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동결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정부가 러시아 편입을 찬성하는 이 편입 법안의 찬성표를 의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16일 날 주민자치 투표를 묻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현재 접어드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영국이 0.19% 올랐고 독일은 강보합세, 프랑스는 0.59%가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개선 추세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리처드 피셔 연은 총재가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 이렇게 되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맥락을 보면 이제 좋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도 있고요. 네. 조금 이제 그 신중하게 접근하는 인사들도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연은 총재가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매파 진영의 그 현재 가장 힘을 모으고 있는 총재 중에 하나인 이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뉴욕 증시의 버블을 부추기는 이런 언급을 경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소 버블 징후가 현재 녹아 있다라고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를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멕시코시티의 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마켓워치가 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켓워치가 그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Fed official lays concern over stock value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의 현재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조금 우려한다라고 썼고요.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아이파핑 레벨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수준까지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켓 매트릭,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좀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셔 총재는 그 이전에도 지난해 12월에도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를 200억씩 줄여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버블 징후를 줄이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기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마켓을 버블로 보는 인사들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마켓 PER 18배 이상은 버블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블룸버그가 추산한 마켓 PER은 17.06배 수준인데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피셔 총재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렇게 보면 채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비이성적 과열, 이 앨런 그린스펀이 발언했던 이 그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버블 징후에 대해서 피셔 총재는 현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종료되는가 싶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정부 의회가 러시아 편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각 그 의회 결의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킨 내용을 이제 주민들에게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은 러시아의 압력도 없었고 이 크림 자치 정부가 그대로 자신의 식견을 현재 내보인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EU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 쪽과 경제 협력을 가져가길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 그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배관 인프라 시설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런 그 속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구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크림 자치 정부가 자신들이 러시아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림 보트 join 러시아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그 의회에서 러시아 의회에서 이를 그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여러 통제나 제재가 들어가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March 16 were split from Ukraine 이렇게 썼습니다. 16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이 될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야당 과도 정부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조금 카툰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푸틴 대통령이 혼자 정찬을 즐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차르라고 썼는데요. 러시아 제정군주를 뜻하는 발언이죠. 이런 부분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을 전제군주에 비교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크림반도를 접시에 담아내는 이런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독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정찬의 코스로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푸틴과 현재 EU와 그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다소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해외 시장 진출 성공 속에서 중국이 주목한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 회복에 따른 세계적인 소비 관련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의 급등락으로 비트코인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어저께 전인대 보시면은 네. 별그대라고 네.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죠. 별그대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못 만드니까 중국은 이렇게 못 만드냐. 네, 난리고 뭐 네. 전지현이 거기서 언급한 뭐 치맥 이런 네. 열풍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 자체가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뭐 대중문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원래부터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출했던 것이 먼저 소기의 성과를 거뒀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획일화되지 않은 소재를 시도를 해서 이것이 또 성공하는 것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시면 내용은 거의 뭐 뻔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삼각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불륜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모습을 띄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금 기존에 했던 스토리를 좀 진부하게 이어가는 모습들에서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탄탄한 그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장점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YG 엔터라든지 SM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라든지 뭐 IMBC, CJ, CGV 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그렇게 늦진 않았다. 주가가 엄청나게 뭐 급등세를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 종목군들의 좀 단점이라면 여전히 좀 그 작품 혹은 소속 가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린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소녀시대가 이제 나오면서 또 SM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YG엔터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희비 또 드라마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하죠. 지금은 SBS의 그 천하라고 하지만서도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항상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미국의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소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저께, 전인대, 이런 최근, 어쨌든 전인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소비 관련된 거는 작년, 올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중국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가 소비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역시 중국이 내수 위주로 확대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은, 이쪽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소비주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 빠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소비 관련된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먹는 거다 음식료로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음식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행이라든지 육아 이런 부분들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신다면 어저께 파라다이스가 또 다시 신고가를 연출하고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 GKL 또 호텔신라라든지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전통 음식료 업종군들이라고 볼 수 있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뚜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좀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등락을 보이자 투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그쵸. 비트코인주가 어저께 우리나라는 좀 올라왔어요. 네. 한국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한다. 시범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JCN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조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막차 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그 캐나다의 그 거래소 그 여사 CEO가 사망했잖아요. 자살로 추정은 된다고 하면서 사망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른 몇몇 대형 거래소가 지금 거래소를 아직 폐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안전성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TM기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급등락이 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처음 시작한 거여서 해외에서의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신뢰성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20년 내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비트코인 없어질 수 있다. 뜬구름 잡기다. 네덜란드 튤립 사건을,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도한 이벤트성 있는 내용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다우 지수와 또 S&P 500 지수가 소폭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쏠려 있는데요. 그쵸. 증시 자체가 어쨌든 해외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약간의 피로도에 좀 누적이 쌓여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로에 노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전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말 정도에서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도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980포인트에 대한 그 돌파 시도를 좀 보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이겠죠. 코스닥이 뭐 연일 강세를 띄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525포인트대, 520포인트대에서 540포인트대까지도 3일 만에 3일 만에 단번에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약간의 그 일시적인 그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보기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서 뭐 넘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식을 좀 홀딩하면서 넘어가시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의 외국인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금 확보를 하면서 금요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단연 22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며 별다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말했듯이 정말 유로존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을 감추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카드가 없어요. 네, 카드가 없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로존 18개국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이라고 하지만 그 힘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복합 PMI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경기 부양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경기 부양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그 복합 PMI 지수가 20일 통화정책 하루를 놔두고 나오면서 이것을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예. 그렇다면 결국 카드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 벌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된가를 한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 고배를 확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률 약간 0.3, 0.4% GDP가 좋아지고 있고, 또 지금 프랑스도 실업률이 약간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또 남유럽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쐐기를 박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더 확인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나마 하나 잘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에 목표치를 뒀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뭔가 할 거라는 기대 심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립서비스가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14년, 15년, 16년 달랐다라는 것은 충분한 여지를 두고서 시장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함으로 인해서 시장 투자가들의 조바심을 없애줬다라는 것은 정말 잘했다.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번 인플레이션 하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걷잡을 수 있는 것도 걷잡을 수 없이 오라는 것도 있지만 안 올라가면 정말 끝까지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금리 인하했을 때 지금은 아니다 얘기하고 제가 이번에 금리를 해야 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0.8%대, 0.7%대 계속 확인하다가 지금 복합 PMI가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세기를 박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정말 좋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고요. 또 너무 쓸 카드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로존이 경기 회복되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0.3%, 0.4% 성장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안 되다가 이제 좀 기미가 보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뭔가 카드는 내비치겠지만 계속해서 드라기 총재로서는 시간 벌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장기적으로 봐도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금리 동결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디플레가 없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디플레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디플레 그러면 디플레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냐면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저금리는 2016년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금리 기준은 2016년까지는 가져가겠다는 어떤 선제 안내를 알려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선제 안내를 물가 상승률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도 확인해보고 완전 저금리를 2016년까지 유지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실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항상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완전 고용을 위한 선제적 가이던스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1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는 더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옐런이 정말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연설에서 알 수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거나, 파스타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아르바이트죠. 이런 걸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그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연준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용 부분이나 물가 부분은 자기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드디어 발톱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발톱을 서서히 비둘기의 발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용어가 지금 드디어 그 옐런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옐런은요,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든 완전 고용 얘기 안 했어요. 완전 고용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 완전 고용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겠냐. 제가 아까 물가 상승률을 ECB가 지금 잘못 본 거다. 왜냐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업률처럼 이게 엄한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돼서 에너지 가격이 확 뛰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뛰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이걸 투자를 하고 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옐런이 완전 고용의 포인트를 맞춰서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
그거의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서 8%나 뭐 7%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옐런이 현재 그 고용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의 금리 인상 또 선제 가이던스는 완전 고용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하자는 결의안을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새 위기에 빠져드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죠. 주시장이 영향 없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디폴트를 당하든가 아니면 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무력 전쟁이 일어나든가 전복이 되든가 이런 식이 됐을 때 주가의 문제가 되고요. 지금은 푸틴이 빠져나간 다음에 지금 크림반도에서 의회에서 러시아 합동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식에는 영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푸틴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사훈련을 가장해가지고 아마도 그 의회 의원들을 약간 협박했겠죠.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상납하듯이 한 반도를 갖다 바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국제법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분리가 된 상태에서 합병이 되는 건 맞지만 독립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합병이라는 것을 그건 무슨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고요. 저는 이번 사태는 푸틴의 정치 상명이 끝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제재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에 와서는 러시아의 어떤 이때까지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라든가 해외 무역이라든가 이거를 전부 다 가로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가 힘이 셀 것 같죠. 이제는 예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여러 연방으로 다 쪼개졌기 때문에 다시 이게 이번을 기회로 해서 러시아가 다시 소비에트 연방처럼 되는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힘이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GDP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이번을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생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의 예측이지만 네. 항상 보면 무리수를 두면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인간사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푸틴도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러시아 같은 약간 사회주의국가 내에서도 아나운서가 푸틴의 행동을 못 보고 스스로 사직을 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러시아도 많이 깨어있는 지시들이 생긴 상황으로 봤을 때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고립을 자초한 일인데 미국의 압력을 또 버텨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정리 또 전망해 볼까요? 다음 주가 허드렛 만기죠. 네. 만기 전에 하루 오늘인데 왜 저 오늘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갈 것만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2000이 코앞이죠. 네. 코앞인데 가끔은 이 아주 조그만 강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야간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1200개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요 근래에 있어서는 좀 의외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죠? 참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20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